그 산업,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 조직 역량, 이런 관점으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어, 주제가 될 만한 것들 몇 개 모아봤고요. 네, 먼저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선정 가이드. 이제 이 가이드이고요. 국가기관들에서 예산 수립 사업 발표 계약 시 적정 대가를 준수하는 규정을 정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대가가 민간 자율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 기준을 시행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을 폐지한다. 그래서 이제 2012년 2월 26일 이상 적용될 수 없게 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모두 폐지는 민간이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26조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선정 가이드 이런 게 정하고 대가 기준은 이제 표기가 있고 가이드 지시 방안으로 마련했다. 이 대가 선정 가이드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들을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 일단 요거는 그 이제 도시는 저희가 보통 보면은 점, 명, 시행령이죠. 그다음에 규칙, 그래서 이 도시 이런 관계를 쭉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기억되는 것까지. 네. 그러면 이제 고시도 이 법수지인데 가이드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연습이 좀 그리고 구체화되고 좀 유연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시는 너무 이제 준수해야 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정 가이드로 해가지고 예, 한국 소프트 산업에서 이걸 대체하는 연수를 제공을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이 안에다가 ISO 1207 우리 배우셨어요. 음, 이거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참조를 개편을 하는 거고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시장 국가의 예산 편성 국제 제도 지침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대표 산정 기준으로 이 가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산업을 진행에 관한 법률 이 법에도 정보보호 서비스 대표 산정 기준 요것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 사업자가 상당 다니는 전반적으로 대표 산정을 쓸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저는 사실 저희 민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민간에서도 대부분은 펑션 포인트 기반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규모 산정을 그렇게 해라라는 게 정말 방향들이고, 그렇게 된 게 이제 공공부문에서 이거를 다 정규직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시험 합격해서 활동을 하시려면 대부분 활동 범위가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공공기관들이에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가서 감리를 하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면 가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으세요. 일단 대표 선정 일반적인 절차는 사업 유형을 식별한다. 사업 유형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또 보이시나요? ISP 있죠. 그다음에 ISP DPR, 그다음에 EA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 ISS, 네, 보안 컨설팅.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사업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운영.
여러 가지 기능, 상용도표 여러 가지, 보안성 시스템도 보안하는데, 실제 재개발. 이런 내용들이 사업 내용으로 다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일가 선정의 시점, 이렇게 보면 이제 시점이 예산 확보할 때 미리 연결되죠. 사업 발주 단계, 사후 정산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단계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계속 단계는, 일단 이제 기획 단계는 요, 똑같은 문제죠. 기획 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단계는 유지관리 운영 뭐 재개발.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 운영 재개발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있고요. 개발은, 그리고 소프트 공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쪽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일부분 IT 경영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IT 경영을 내배우나 하실 수 있는데, IT 경영을 알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련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또 연결 관계가 있죠. 네, 이제 대가 산정 방법에 소프트웨어 사업 분석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김경수 방식의 문화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펑션 포인트 저희가 앞에서 지금 본게 여기랑 몇 편이에요. 그다음 재개발 사업도 재개발 기능점수 방식을 앞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봤더니 그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기의 이제 비용 구성 요소인데 기능점수인 경우에는 개발업과 이윤, 이윤에 대해서 25% 직접적 재개발비도 뭐 재개발업과 그다음에 이윤은 25%이고 직접적 이렇게 이제 같아요. 근데 이제 수익 공수 방식은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수익 공수 방식 운영비 이런 게 있죠. 이런 데 보시면은 직접 인건비, 재경비 이런 게 기술료 이런 기술이 나오죠. 완전 직접 경비. 근데 이 내용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감사 시험 문제에서 다음종 소프트웨어 이 대가상정단에서 대가상정의 비용 분석 요소를 연결한 것 중에 어, 틀린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능점수에 예를 들어서 재경비가 이렇게 기능점수가 있다. 그러면 얘가 틀린 거죠. 기능점수는 재경비 요소가 없고요. 이 재경비나 기술자는 수익공수 방식에서 나옵니다. 펑션 포인트 관련된 이제 산정 절차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다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기능점수 단가에는 재경비 및 기술의 상한 항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식으로. 그래서 앞에 여기 구성 요소에 보면 재경비나 기술 요소가 기능점수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만 원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단가예요. 그래서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유인 거예요. 이유는 개발원가의 25%이네. 그래서 그냥 절차만 다시 보시면 개발자는 소프트 빈도수 산정, 보정 전 개발원가 산정, 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가에 대한 보정이에요. 기능 점수 자체를 보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제 그 보정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번 보정 요소가 규모 보정,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경우 완성, 보완성.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도 그리고 대가 보정을 한다. 이제 직접 경비나 인원을 일단 붙이고 일단 최종 소득 개발비가 나온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원가 AID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직접 경비나 인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기능점수 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정성법이라고 부르고, 평균 복잡도 조정 방법은 가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정통법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데이터 엘리먼트 타입에서 DH라고 하는 경제 필드 하나를 선택해서 만드는 거죠. 데이터를. 예를 들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제 개발비를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분석 단계도 안 들어갔으면,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소프트 개발 단계. 그러면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셀 수 있을까요? 없어요. 데이터 개수가 뭐 예를 들면 5개 있느냐, 15개 있느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복잡도가 이렇게 막 나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개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때는 정통법을 쓸 수 없고 간이법을 써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이 복잡도 부분을 산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 개수 구간에 따라서 못하니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균 복잡도 가중치라고 하는 거를 써요. 네, 여기 외부력 4, 뭐 외부수 5.2, 외부수 2, 뭐 이렇게 있죠. 여기에 뭐 3.5점, 7점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를 3 플러스 5 플러스 7 한다면 나누기 3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복잡도란 말이 바로 그, 그다음에 데이터 FT도 마찬가지로 5, 뭐 7, 뭐 10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플러스 다 한다면 나누기 3 해거든요. 이걸 이제 평균 복잡도 가중치다. 그래서 예산 산정 같은 거 할 때, 본 사업에 아직 분석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는 모으니까 데이터 기술을. 이런 경우에는 평균 복잡도를 쓴다. 이게 이제 간이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통법은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 데이터 기술을 다 세거나 아니면 ISMP, 제가 ISP 다음에 좀 더 RFP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ISMP 컨설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요건들을 좀 해서 근데 요때에 데이터 개수까지 특별히 가능하면, 그러면 그때는 재고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본서도 가입법을 해야 되겠죠. 어떤 규모 측정 정확도가 그래서 얘가 더 중등법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대신에 필드 개수, 데이터 개수를 다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도 측정에 대한 지식,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적용 시점은 상세 설계 정보가 나오는 시점부터 데이터까지. 그래서 데이터가 모두 표출되는 이때가 이제 상세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논리 설계 했잖아요. 개념 설계 때는 뭐가 나온다? 주요 엔티티. 논리 설계 가면은 모든 엔티티잖아요. 그래서 상세 속도를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세 설계 정보가 점점 그 시점에서야 비로소 정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이법은 대신에 이거 세아리지 않고 그냥 EI, EO, E2 각각의 평균 복잡도 수치를 그냥 대입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는 시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행접수 산정이 상대적으로 빨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개수를 세아리고 복잡도 개념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구간을 정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비전문가도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실제 이 상대설계 때 데이터 개수가 정해진 거랑 얘랑은 평균 복잡도의 그 가르치 지수가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이제 개발 요건만 정의되고 예산 수집이나 사업 발주 이런 목적에서 필요한 그 정도 수준에서의 규모 산정 그리고 대가 산정 정도에서는 단위법을 쓰는 게 좋다. 단위법 쓸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자체를 식별이 안 되기 시험 문제 자꾸 나오고요. 감사 시험 문제 자꾸 나와요. 단위법 정도 보면 얼마큼 있는지.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펑션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평균 복잡도 가중치 가입법 쓸 때는 이 수치를 대입해 버리는데
이제 정통법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 숫자를 다 세워져서 몇 개 구간에 따라서 네, 여기 복잡도를 낮은 보통, 네, 보통, 높음 이 구간에 따라서 다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네, 4점이 아니라 해보니까 낮음이더라. 그러면 3점을 줘요. 더 높음이더라. 그러면 이제 6점을 줘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정확도에서 차이가 났으니까. 네, 데이터 FOP도 마찬가지. 이제 데이터 요소 숫자를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이 구간에 맞춰서 낮은 보통 높음 상중하를 전부 다 체크해서 거기에 주의된 이 검정수 점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잡도는 뭐예요? 낮은, 보통, 높음이 복잡도고 거기에 부여된 점수는 가중치. 그래서 우리는 실제 가중치 점수를 사용해서 평점도를 계산해요. 헷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간이법 집회는 이런 양식은 다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선정 가이드 이걸 관리하고 있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코사라고 하는데 KOSA 코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실에 이 엑셀 파일 자체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에다가 입력하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제 그 양식을 일부 이제 이렇게 서로 가져와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EIF, ILF, EIF, EIEO, EQ 요거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쭉 나래를 세운 거를 숫자를 통계 숫자를 이제 산술 이제 합산한 거를 여기다 개수를 갖다 놓으면 여기 이제 나온다는 곱하기에서 나온다는 그래서 이거 전체 합하면 이제 총 분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간이법, 정성법은 낮은 보통 원금에 따라서 가져오면 합계가 나오고 총 등급수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이렇게 해서 전체 모든 단계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도표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만 발표하겠다. 그러면 요 비중만 여기다가 여기 나오는 학산에다가 요 비중만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 원가를 계산할 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단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그 기능 점수를 뽑아낸 거고, 그 기능 점수에다가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발 난이도가 프로그램 스펙하는 다른 것은, 앞에서는 저희가 GSC라고 하는 특성치를 이용해서, 국제 표준, 뭐 IFPS, CPM, 카운팅 크레디트 매뉴얼이나, 또는 ISO 24243에서는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이 점수 자체를 0.65에서 1.35까지 이렇게 가감할 수 있도록 평균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는 그건 없고 여기까지 해서 대가가 산정이 되면 그 대가에 대해서 다시 보는 그래서 보정 후 개발과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들을 이제 이용해서 보정을 할 거냐 이거 5개가 있는데 규모 보정 그래서 연계 복잡성, 성능 요구 수준, 운영 환경 호환성, 보안성 이렇게 해서 규모와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복잡도에 해당되는 4개를 부르기 좀 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모 보정에서는 아예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요. 로고 해가지고 견점수에다 때려놓고서 그냥 이 산식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와요. 근데 FOP가 500 점수 500 미만이다 그러면 1.28, 그러면 3000 FP를 초과하면 1.1530 이렇게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고정 제품 관리는 이제 연계 복잡성 성능 요구 수준에서 여기 난이도 수준이 있어요. 연계가 10개를 초과한다 그러면 1.12, 그러니까 어떠냐 12% 오버를 해주는 10개까지다. 그 미터 1.2가 112%를 해서 규모가 크면 어떻게 한다? 15.3%가 오버해줍니다. 이걸 의미해요. 그 성능 요구 수준, 응답 성능 요구 사항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라고 하면 0.9%를 올려주라고 이러는 거죠. 네, 운영 환경 호환성. 예. 이렇게 해서 1.2%, 보안성 수준 1.08%. 그래서 요 각각을 다 더한 요율을 예, 실제 산정된 금액이라고 업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가감된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 연계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왜 0.88이면 몇 프로를 깎은 거예요? 12%를 깎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감도 있고 예, 여기 1 넘어가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예, 올려준 거죠. 가점을 해줘. 그래서 요것들을 반영을 해주면은 이제 대가가 계속 올라가면 가치를 깎이거나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 개발에서 선정할 때 쓰는 근데 유지 관리비, 운영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고정비, 변동비, SL이 기반 이렇게 분명히 나뉘거든요. 그래서 고정비하고 이제 변동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정의된 대상 업무 중에 완전 유지 관리와 기능 개선에 해당되는 업무를 구분한다. 이거를 이제 변동비로 보자는 거예요. 정의된 대상 업무 중 비기능 개선에 관한 업무를 구분한다. 해서 우리가 그 SM 운영으로 배우긴 했는데,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추가 개발, 먼저 기능 변경,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최적화 요구사항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 인력이 생산 인력이 얼마큼 있어야 됐든 그 업무가 얼마큼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동비성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일상 모니터링이라든지 응대라든지 이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들은 고정 비율에서 인정되는. 그다음에 변동비성으로 해결될 업무는 미리 뭐 일상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투입될 멤버들은 업무. 이렇게 해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해서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일방식. 그런데 SLA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특정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서비스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평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해주거나 달성 못하면 제재를 하는 그래서 페널티 이오드 개념을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대가를 서정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대가 선정 가이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필공포 방식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SLA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네, 서피어 핵심 인력 운영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피어 이제 사업관리 감독이나 일반 기준 운영에 있는데 여기에서 기능 점수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공공소득 사업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사업장 관리 목적으로 공급자의 표준적에 대한 수익 공급 확인 및 문제 관리 등 이전 관리를 수행할 수 없다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만 FP짜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만 FP를 개발해서 그 FP 상자에서 만 FP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몇 명을 넣어서 하는지 그건 의미가 없고 최종만 FP 개발해내려면 바로 이것 때문에 발주처가 사업자의 인원 인력에 대해서 답답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포션 포인트로 지금 다 개발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이슈가 많아요. 사람 관리 안 되면요. 나중에 큰 엉망진창이 이렇게 돼서 이론적으로 맞아요. 많은 부팅을 하면 되지. 근데 관리를 안 해주면 많은 부피가 나중에 안 나올 거야. 또는 많은 부피가 나오는데 테스트 보면 다 엉터리야. 결함이 엄청 많아. 이러면 안 됐거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막 생긴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안에 이런 핵심 인력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 인력을 제시하게 만들어라.
그럼 핵심 인력이 누군데요? 이렇게. 핵심 인력은 이들이에요. 사업 총괄 책임자, 사업성 책임자. 지금 프로젝트 입젝티브에서 보통 프로젝트 스폰서라고 하죠. 임원. 그 해당 사업의 임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업생 책임자는 누구냐? PM, 프로젝트 매니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제시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할 때도 여기 보면은 제안 요청서 준비 여기 보면은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 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공급자 관리. 자,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수행해서 선정된 업체가 사업 수행할 때 이 핵심 인력 제시를 멘션한 거에는 그 인력이 적정한지를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가 가능하다. 네, 필수 전문 인력에 대한 것도 요구할 수 있고 이 필수 전문 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네, 기능들 또는 업무별 전문.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PL로 있고요. 프로젝트 리더, 여기는 프로젝트 매니저. 그다음에 SN, 서브젝트 매너 엑스퍼트 이렇게 돼 있죠. 주제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한 그 전문가를 제시를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뭔가 개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아예 제시하라 이렇게 거 있겠죠. 왜냐면 사업의 성격에 되게 힘들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안 요청서에 그렇게 제시를 해서 사업 제안서를 냈을 때 그 인력의 프로필을 보고 이 업체가 더 제안이 뛰어나다. 라고 평가 요소로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게 해버리겠다. 그럼 좋은 인력을 제시해서 넣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하는 방법이 저희가 한번 가야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실게요. 자, 소프트웨어 이제 직접 구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발주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라고 이런 명칭을 법에는 이렇게 바꿔서 써놨어요. 근데 이제 직접 구매 이름이 이제 소프트웨어 리발주다.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 계약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 구분해서 단순합니다. 이런 게 적용한 지 오래됐어요. 네, 왜 이렇게 하자고 한 거냐.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이 주 기업자로 참여해서 일괄 발주 시에는 SI 주사업자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 앞단에서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막 깎아대요. 그래서 그 짓을 못하게 하고 해서 이게 그게 이제 하도 못해요. 이거를 강제하자. 네, 그렇게 돼야 되면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제각을 받는 거고 그리고 좋은 우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시장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팔리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 소프트웨어가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였어요. 너무 오래된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소프트웨어가 나왔다는 소리 아직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가 안 나온다라는 게 과거의 주장들이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해줬으면 그게 원인이었으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분리발주를 해주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진단, 원인 진단이 맞은 거예요? 완전히 맞은 것 같지 않죠?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일괄 발주는 SI 사업자, 이 과거에는 이 SI 사업자가 뻔했어요. N사, S1, 2사. S1은 SDS, S2는 SK. 그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내부 인하우스 개발 전부 다 통째로 먹었다는 거예요. 일반. 자,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지 않고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체들을 금액을 낮추라고 쏘고 낮춘 금액대로 제한하면 될 건데 자기들은 이윤이 이따만큼 붙여갖고 하도를 하는 거죠. 진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주장입니다. 근데 하도 아우성을 치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제 과기정통부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거기서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지능법을 바꿔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분리발주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했어요. 할 수 있다 했지만 안 하면 사유를 대고 이제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가서 설명하러 가야 돼. 발주해버리면 그건 안 돼.
여러분이 담당자라면 분리발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발주하고 가서 지가요, 이래가지고 이걸 발주 해야 되는데, 제가 맞죠? 이렇게 서명을 하고 싶어요. 이번 크게 서명하고 부신부신 달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놓고도 반드시 그게 맞다라고 거기서 또 한다는 권력이 없어요. 아니야. 분리발주에서 분리발주 해.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 기반이 SI 사업자하고는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것들만 발표하고, 여기에 탑재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소프트웨어 업체랑 발주 기관이 직접 계약을 해라.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달청에 종합제품거래 등록을 해놓고, 이 등록된 거를 그냥 발주기관이, 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클릭해서 쓰면 돼.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어느 날 SI 사업자한테 이 업체가 들고 와요. 그리고 DVD, USB를 전달해주고 설치하세요.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SI 업체 입장에서는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설치까지는 하긴 해줘야지. 근데 설치는 해줘요. 근데 설치할 때 그 안에 설정 사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설정은 누가 한다? SI. 그러면 책임은 SI 업체가 돼야 되네. 그래서 통합에 대한 책임은 SI 사업자한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SI 사업자가 SI 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겠죠. 그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은 SI 사업자한테 다 붙고,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단순하게 라이선스만 납품하는 상황. 이거로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법은 소프트웨어 지능법 사항에, 그래서 뭐 국가기관 등의 상용소프트 공항을 들고 도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뭐 하고로 이제 강조가 됐군요. 네. 그동안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가 됐네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가보면은 직접 구매 대상은 총 사업 규모 3억 원 이상, 그리고 개별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해라. 아예 명시적으로 딱. 그다음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굿소프트웨어 인증받은, 또는 국정원의 정보보호 시스템 있는 TC 인증받은, 그다음에 신기술, 신제품, NET, NEP, 자, 이런 인증 소프트웨어들은 이거는 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직접 분리발주 하라는 거야. SI 사업한테 이걸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 굉장히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구매 업무 처리할 때 3억 원 이상이냐, 민간 투자형 소프트 사업이냐, 이제 다 이것들은 예외가 되는 거야. 소프트웨어 등록되어 있냐, 예스, 그러면 이제 바로 사면 되고, 안 돼 있어 없으면 등록시키고 해야지. 네, 거기에서 5천만 원 이상이냐, 가격소프트가 또 공동 구매를 합산하면 5천만 원 이상. 네, 국가 인증, GS 인증, 뭐 CC 인증 뭐 이런, 또는 NET, NET 인증이냐, 네,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수, 이발주 직접 구매를 하도록. 아닌 경우에는 네, 일괄발주 쪽에 일괄발주, 분리발주 못하는 사유서를 써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기 정통부의 담당자 찾아가서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상임기관 또는 과학심의위원회 검토받고 오케이 되면 이제 하습니다. 근데 오케이 안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상급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거 같은 거죠. 오케이 못 받으면 우리는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상용 프로젝트 제품의 가이드, 이런 책자들을 굉장히 과기정통부랑 요 이제 산하기관의 나이파 통해서 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여기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같이 이런 가이드를 좀 더 상세하게 만들어서 제공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직접 구매에 관련된 이런 서술들도 적용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목에 대한 분류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 체계이고 OS죠. 그다음에 통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유틸리티,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프로그램 개발, 이제 개발 연습자는 당연히 개발 언어, 랭귀지 프로그램 단어들, 그다음에 이 개발 연습자 안에 DBMS로 들어가 있어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거. 그리고 요즘 하도 콘텐츠도 개발이 많으니까 이제 콘텐츠 개발이 있고, 네. 영상 편집 이런 것들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잖아요. 영상이나 이미지 편집 이런 것들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일반 사명 소프트웨어, 광역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 품목, 직접 구매, 예스, 예스 다 안 하고 제하면 제사를 쓰고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 못 받으면 직접 구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성능 평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BMT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 컴시험 시험에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저렇게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등록하는 조달청에 등록되는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달청에 그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거 화면에 가고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거죠. 그럼 조달청 입장에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바로 납품될 텐데 이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등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달청이 판단 못 하죠. 네,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 그렇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 그 소프트웨어 폰들이나 성능을 누군가 확인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를 소프트웨어 진입법상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의 자문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품질 성능 평가 시험을 직접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요청한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박의정 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 직접 하는 데 거의 없어요. 공무원이 직접 해야 못하니까 시험 기관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 시험 기관한테 맡겨라. 그리고 그 결과를 제품 구매할 때 반영해라.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시행령안을 또 더 상세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미 시험 받은 이제 한 것들이 있으니까 장하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평가시 운영에 관한 지시가지고 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성능 평가 시험의 BMC 대상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이 부분들을 어디서 본 건데 어디서 봤어요? 직접 구매 소프트웨어 분류에 있었죠. 네. 이거랑 맞춰서 직접 구매하니까 같이 맞춰요. 이렇게 되었죠? 대상이. 그래서 시험 절차, BMC 절차, 지정 시험 기관에서 발주 기관이 BMC 대상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다라고 알려주면은 그거 공급하는 업체들을 데려다가 이제 평가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협의를 발주 기관과 시험 기관을 같이 하고 시행주를 결정하고 의뢰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입찰 공고하고 그 업체들이 이제 입찰에 주고 이제 설명에 대처하고 시험 기준 알려주고 시험 비용 분담 협의하고 그다음에 평가 시험 신청서를 업체들이 내서 그러면 이제 BMC 시행하고 안전소를 그래도 회의 통과되면은 이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거나 조력자에 등록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서 정부 제안을 납품하기 쉽지 않죠. 음. 근데 또 저렇게 검증을 안 해주면 국민 세금으로 써서 쓰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가 일어나서 안 좋은 소프트웨어를 샀다가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야 되나 미국 사는데 좀 하이브리드가 이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해야 되는 절차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잡고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 평가 그래서 설명하고 자꾸 시험 문제 나오면 자꾸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대로 쓰는 수험생이 있는 거 자꾸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네, 좀 그런데 좀 분류도 설명하고 요두 개만 기억하면 사실 맞죠? 요런 시전 소프트웨어 이런 분류들은 대충 여러분들 다 쓰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여기까지 보고 10분 시작하겠습니다.